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대비 필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의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제3과목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그리고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 두 과목을 맡았는데요. 먼저 제가 촬영했던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3개로 나누어서 했죠. 똑같이 3가지로 나눌 겁니다. 8문제, 8문제, 9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해볼 생각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번 회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강의할 것이 조금 어려워서 앞에 강의는 조금 짧게 진행하더라도 뒤에 강의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1번에서부터 58번 문제까지 보고, 그 다음에 59번부터 66번 문제까지 보고, 67번부터 75번 문제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 청소년 상담사 1급의 필기 합격률이 18%밖에 안 됐습니다. 대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합격 컷이 좀 떨어지잖아요. 합격률이 떨어지면 대개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필기 합격률이 무려 50%대가 나왔거든요. 그때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를 보면 좀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이 과목, 제3과목, 이 녀석이 상당히 합격률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과목이 바로 이 제3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니까 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눔북에서 출간한 이 교재를 보면 4년치가 있는데요. 이 4년치의 문제를 좀 잘 풀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그 전에 공개되었던 문제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자, 51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상담 연구 방법 중에서 질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경향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마 이 문제 푸는데 5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이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요. 옳지 않죠.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체킹하고 바로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패러다임입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에서 지향하는 양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해석주의입니다. 해석주의, 또 내지는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실증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주의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주의라든지 구성주의는 주관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인식론, 이거는 절대적인 인식론이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놔두시고, 여기는 주관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는 객관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질적 패러다임은요, 상담의 과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할 때 심층 면접, 상담을 하잖아요. 면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연구자니까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 측정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삼각 측정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삼각 측정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적 연구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질적 연구의 진실성,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삼각 측정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대상. 우리가 탐구 대상을 연구 참여자라고도 합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치 있게 여기죠.
연구 대상자와 심층 면접을 했다, 관찰 자료가 있다. 상당히 이 모든 자료들이 바로 이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을 탐구한다. 제가 과정에 동그라미 쳤는데요. 이 질적 패러다임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연구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연구 방법이니까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담에 어떤 이론들이 있고 상담에 많은 이제 그 단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질적 연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지문들은 답은 1번입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죠. 해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저는.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질적 연구의 연구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유명한 크로스웰이라는 분도 등장하고 있네요. 질적 연구의 연구 전통을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반 마넨 이분은 현상학 민속 지정 연구, 사례 연구로 분류했고요. 메리암 교수님 유명하시죠. 메리암 교수님은 해석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비판 연구, 포스트 모던 연구 7가지로 크로스웰은 내러티브 탐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이것을 질적 연구의 5가지 전통이라고 크로스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천 교수님은 한국에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분인데요. 시카고 사회학, 문화기술지,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근거이론, 비판 문화기술지,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 생태학적 심리학, 포스트모더니즘의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러티브 탐구, 일명 전기라고 하죠. 이야기. 그 다음에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케이스 스터디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52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분산성의 지표가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요. 여기에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조금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알고 있죠. 이 두 가지 다 이 자료들의 그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어떤 3포 정도, 자료의 3포성이랄까요?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분산은 값이 큽니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값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제곱근을 달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분산이 0이면 표준 편차도 0이 되겠네요. 그것은 다 평균의 지점에 다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 보통 우리가 분산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제곱의 평균, 이 제곱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이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퀄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보통 에버리지를 평균이라 하지만 평균값은 일종의 어떤 기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expectation이라고 해서 2를 씁니다. 그리고 x의 제곱, 제곱의 평균이죠.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균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산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좀 좋으니까 공식을 써드렸어요. 우리말로 써드리면 이것은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여기는 평균 제곱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분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봐주세요.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산을 낼 때 값이 커진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 지문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해설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은 분산의 다른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분산은 관측값에서 이 관측값을 원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점수가 평균보다 크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원점수가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이것을 뺀 것을 제곱을 합니다. 다. 그러니까 50명이 있다. 그럼 50명의 원점수가 5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50명의 평균을. 그래가지고 제곱을 해요. 자, 그것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게 또 분산입니다. 자, 분산도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산은 원점수라고 쓸게요. 관측값인데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자, 이것을 제곱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모두 더합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사례수로 합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사례수가 아까 50명이다 하면 50명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합산이 됐잖아요.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하고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 모두 합산을 하는데 이 원점수가 평균과 다 똑같아요. 그럼 0-0이 되잖아요. 그러면 n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다 평균과 똑같다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은 0, 작은 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즉 차이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봐봐요. 차이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은 사례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인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제곱을 해갖고 더하는 것은 여기서 음수가 나오면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관측값하고 똑같다. 원점수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게 0-0이 돼서 다 0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0제곱도 0이니까 그렇게 해서 편차가 없는 것이 바로 0이고 분산이 없는 것이 0이기 때문에 0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편차는 자료의 3포도 말씀드렸죠. 3포성을 나타낸다. 이것을 나타낸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합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 평균값에서 변량을 쉽게 말하면 원점수로 보시면 돼요. 변량들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평균에서 점수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깝게 있어야 편차가 적어서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한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제곱해서 값이 부풀려진 분산을 제곱근에서 내면은 바로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기를 좀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편차가 제곱되면 불균등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민감하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편차가 나오는데 편차가 2다. 그럼 이걸 제곱하면 4가 되잖아요. 편차가 7이다. 이걸 제곱하면 49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균등하게 커지게 된다. 자, 그리고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 여기서 분산 이거였잖아요. 이게 평균치로부터 이탈. 이게 이제 원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평균점수 이탈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탈되면 분산은 커지니까. 자, 맞습니다. 자, 점수들의 분산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적 분산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점수들의 분산성이란 건 뭐냐면 평균에서 점수들이 분산되었다 3포라겠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분산값도 커지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만일 점수들 간에 아무런 분산성이 없다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아무런 분산성이 없다는 것은 평균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분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산도 0, 표준 편차도 0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바로 어떤 조건아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이 분산이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을 지점으로 했을 때는 이 분산이 3이었다. 그런데 다른 값, 평균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산값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분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이한 근원에 귀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5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편차할 때 평균 기준으로 했잖아요. 자, 편차 제곱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편차를 제곱해서 하는 것은 이제 0값이 있기 때문에 0이 바로 이제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1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1하고 3하고 평균이 얼마입니까? 3이죠. 3이에요. 그럼 이 3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은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1-3. 1-3. 거기 보면 마이너스 2라고 써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여기는 뭐예요? 0이죠. 0이 되잖아요. 3-3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5-3. 그래서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합을 해볼게요. 여기 편차 제곱합이라 했으니까 편차의 제곱합, 이건 0이 될 것이고 편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돼요? 4. 여기 4 플러스니까 8이 나오잖아요. 8. 이 평균을 3으로 했을 때 이 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최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죠? 5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5를 기준으로. 그러면 앞에 해보세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잖아요. 1-5면 마이너스 4. 여기는요. 3-5잖아요. 5가 기준이니까 3-5라면은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5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편차 제곱해봐요. 4, 16. 그 다음에 2는 4. 어떻게 돼요? 20이 되잖아요. 평균을 했더니 8이고 이건 5를 기준으로 했더니 뭐예요? 20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시 4번을 읽으면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는 값하고 이것으로 하는 값하고 서로 달랐잖아요. 따라서 이것으로 하는 것,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분산은 8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분산되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 다른 지점, 다른 점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이해하면 4번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5번이 잘못됐어요. 답은 5번입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좀 쉬운 문제인데요. 가설의 특징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가설은 아시죠? 두 변수 이상의 잠정적 진술이에요. 두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다. 이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서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 관련된 잠정적 진술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 것이 가설입니다. 하이포세시스. 하나의 연구 문제에는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의 가설, 두 가지 이상의 가설도 가능합니다. 자, 쌍열가설이란 게 있어요. 쌍열가설은 하나의 가설을 복문이라 하죠. 복문. 복문. 그렇게 이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쌍열가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쌍열가설은 가설의 형태인데 그 가설의 형태에서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 가설을 그 한 문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이걸 우리가 쌍열 가설이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연구 문제는 두 개 이상의 가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담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담의 환경, 상황이랄까요? 환경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무 몰입이랄까요? 직무 몰입, 상담자로서의 직무 몰입. 자,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의 특성이 직무에 몰입하는 데 있어. 상담자의 특성이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환경 특성은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이게 바로 연구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은 세 가지의 가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가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문제에서 꼭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현상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좋지 않습니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가설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탈락. 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간단한 해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가설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설은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된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조작적 정의화로 쓰여져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고 계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계량화는 뭐죠? 측정, 가능, 수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문의 형태. 뭐뭐하면 뭐뭐일 것이다.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확률적 표현이랍니다. 확률적 표현. 이걸 추계성이라는데요. 추계성. 이것을 우리가 추계성이라고 그래요. 추계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설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53번 문제였습니다. 5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한 검사의 평균이 20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입니다. 자, 평균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시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표시합니다. 정규 분포가 나와서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를 우리가 평균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포 정도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노란색의 분포가 바로 대략적으로 쓸게요. 68%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시그마, 여기가 플러스 1시그마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분포는 여기 정도 할게요. 자, 두 번째 분포는 95%의 분포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시그마, 여기는 플러스 2시그마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포는 이 정도 할게요. 자, 이 세 번째 분포는 전체의 99%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는 플러스 3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250점과 150점 사이에 포함되는 사례는 전체 집단의 몇 %로 추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20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라고요? 50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이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면 200점에 마이너스 50 하면은 150점이 됩니다. 15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1 곱하기 50이니까 50이 되겠죠. 저기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250이 되겠죠. 문제에서 250점과 150점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잖아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그래서 답은 68%가 됩니다. 68.2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54번 문제의 그림 이해되시죠?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그렸던 것이고, 68.3%, 두 번째 구간은 95.5%, 마지막 구간은 99.7%인데 68, 95, 99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게 보니까 정규 분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규 분포에서 보면 중심 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례수가 적당히 크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규 분포는 수입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데 자주 사용하며,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의 분포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지점이 딱 가운데, 이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보통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죠. 편중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두 개의 매개의 변수 평균 뮤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 하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해서 모양이 결정되고, 이때의 분포를, 자, 제가 말씀드렸죠. 뮤 평균, 뒤에는 시그마 제곱, 1의 제곱도 1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밑에 나오네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규 분포는 그림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좌우 대칭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 모양입니까? 네, 맞습니다. 종 모양의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정규 분포는 중앙치에 사례수가 쫙 모여 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중앙치에 사례수가 많이 모여 있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X축에 무한히 접근하지만, 제가 그림 그릴 때 이게 딱 접했나요? 안 접했잖아요. 그 X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X축에 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는 말씀드렸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각주 내용은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가 바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게 이제 적당히 크다 할 때 사례수가 30사례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사례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54번 문제 있고요. 5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성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원인이냐, 그러면 독립 변수, 그게 결과냐, 그러면 종속 변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러면 외생 변수,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는데, 자, 이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변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변하는 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변화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별에 대해서 1번 숫자를 가져가지만 어떤 사람은 2번 숫자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각 사람에 따라 이게 변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집단에서 남자는 몇 %고 여자는 몇 %야. 빈도 분석을 통해서 간단한 통계도 돌릴 수 있고요. 변수의 연구는 사회현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 현상에 이해하니까 대표적으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학교 폭력의 빈도, 학교 폭력의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폭력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학교 폭력의 뭐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변수로 쭉 집어넣어 가지고 사회 문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측정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의 연구는 되게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잖아요.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변수를 기반으로 조작하여 측정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변수화해서 이것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 조작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검증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 가능하게 하는 정의를 우리가 조작화다라고 하거든요. 변수는 조작화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개념이죠. 천재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뭐가 되죠?
천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지능지수를 알아보는 척도, 이거 설문도구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유형들, 그런 것들을 이게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매개변수는 제가 앞에서 매개변수 잠깐 그렸는데,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고, 자,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하는 이 녀석, 이게 바로 매개변수가 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아니에요, 이거 매개변수 아니에요.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양다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외생변수라고 이야기해요. 가외변수라고도 하는데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변수의 결과가 되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그게 바로 매개변수의 개념이에요. 해보세요. 시작.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며 종속변수의 원인인 변수를 말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양다리. 독립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다. 그러면 외생변수가 있다. 이렇게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외생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거는 외생변수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죠. 외생변수는 독립이나 조절이나 매개나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통제해야 해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해야 제대로 된 관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정리가 됐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의 해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죠?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척도의 명칭인데요. 순서대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등간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나 태도를 묻는 항목이요.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의 신념이나 태도를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거. 누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일 차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네요. 키워드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죠? 등간성을, 평정자가 문항 간의 등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간 비율화 척도, 등간 비율화 척도의 하나고요. 유사 등간법이라고도 해요. 유사 등간법이라고도 해요. 이게 바로 서스톤입니다. 자, 서스톤 척도 좀 이따 보겠지만 서스톤 척도는 먼저 사전 문항 평가를 해서 척도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설문지에. 그렇게 해서 찬반의 태도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서스톤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평정자, 평가자가 이 문항 간의 등간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등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리커트잖아요.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 이 척도는 개인의 가치나 태도를 묻는 항목을 중심으로 고안된 거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힌트 드렸잖아요. 매우 좋아한다,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인데요. 자, 리커트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라고 하죠. 합산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합산법. 그래서 Summated Rating Scale, 총합 평정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누적적인 성격이 있대요. 누적. 강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구성 문항이 단일 차원 여부를 검증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측정할 때 누적적으로 이게 점차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하는데 거기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차원으로 이 누적을 시켜서 우리가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게 좋지, 여러 가지 막 2개, 3개를 섞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과, 만약에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랄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을 같이
한 설문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설문 도구 만드는 제작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단일 차원 여부를 검증하는 단일 차원성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거트만 척도입니다. 거트만 척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답을 먼저 해결할게요. 서스톤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답은 5번 서스톤, 리커트, 거트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56번의 해설을 잠깐 봐주세요. 서스톤 척도부터 나오죠. 서스톤 척도는 구성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커트 척도가 그래요. 리커트 척도가 서열화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측정의 양 극단을 동일한 간격 등간성을 만들어 수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이 수치가 바로 뭐냐면 가중치, 척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와 척도치가 나오면 서스톤 찍으시면 돼요. 2번에 그게 있어요. 그 각 문항에 카테고리가 없고요. 대신 각 문항 전체에 일정한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 문항에 대한 가중치, 이게 사전 문항 평가의 평균치가 되거든요. 이 가중치, 척도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전 문항 평가자들이 뭐 찬성이 11점이고요. 반대가 1점이거든요. 그래서 11점 쪽으로 가깝게 있으면 많은 사전 문항 평가자들이 이거를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많이 체킹했다면 숫자가 1쪽으로 가깝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가중치가 부여되는 거고요. 그 척도치는 그 문항에 상하는 찬반, 태도, 강약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설문에서 그 사람의 내가 보고자 하는 본 설문 대상자들의 태도와 이 사전 문항 평가의 척도치의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같이. 자, 리커트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인데요. 거기 보면 서열성을 합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열화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단순 합산을 통해서 서열성을 합산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총화, su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합계라고 하는 거, summated rating scale. 측정에 동원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단순 합계의 합산법의 척도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명 총합 평정 척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료 수입 방법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커트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문항은 태도를 묻는 문항, 태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문항은 척도에 포함된 태도 변수가 타당한 문항이라면 척도 내의 다른 문항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 각 개별 문항은 전체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리커트 척도를 하면은 신뢰도 분석, 크롬바 알파 계수 볼 때 상당히 높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항과의 어떤 관련성,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리커트 척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가 있어요. 거트만 척도는 개별 항목들 자체에 이것도 서열화 척도예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강도에 따라 서열한다고요. 그래서 서열성이 부여되는 누적 척도의 하나다. 그래서 누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적 척도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묶음의 문항, 문장이나 항목들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서열로서 배열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자, 문항을 순위로 배열하면 응답 순위로 배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외국에 있었던 그 거트만 척도의 사례인데 난폭 운전자에 대한 태도를 물어요. 난폭 운전자에 대한 태도를 물을 때 우리가 그걸 누적성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도가 약한 거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뭐 난폭했든 안 했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폭 운전을 했다. 그럼 내가 이제 좀 신경 쓰겠죠. 그래서 뭐 차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세게 가죠. 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전에는 차 안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문을 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도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서나 있을 법한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가서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도에 따라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그렇게 해서 거트만 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항목들이 논리적인 서열로 배열되어 있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폭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서 이런 것들을 뭐 엉뚱한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서열화가 돼 있어야 돼요. 응답자는 서열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체킹할래? 이런 것이죠. 가로 딱 쳐가지고.
사회경제적인 변수 측정할 때 많이 쓴다. 되게 사회경제적인 측정이 변수들이 사회계층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회계층. 사회계층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 거트만 척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팁으로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재생 가능계수. 이거 거트만 척도에서 쓰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생 가능 계수라고 해요. 이 재생 가능 계수는 응답자의 응답이 이상적인 패턴에 얼마나 가까우냐. 응답자의 응답 패턴이 또는 유형이라고 하죠. 유형. 얼마나 이상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abnormal이 아니라 아이디얼, 좋은 말이에요.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응답 패턴 유형이 얼마나 이상적이냐, 이것을 측정할 때 우리가 재생 가능성 계수를 본다라고 해요. 대개 0.85에서 0.90 이상이면 무난하다라고 해요. 재생 가능 계수가 이 정도 나오면 무난하다. 자, 그러면 0.90의 의미는 뭐냐면 10개 중에 9개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응답 중에 10가지의 응답 중에 한 가지, 0.1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오차를 허용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0.90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답 패턴, 응답 유형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 응답 중에서 한 가지의 오류, 오차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수준이 바로 0.90이라고 해요. 그래서 0.85에서 0.85 이상이면은 상당히 무난하다, 괜찮다. 이 계수는 우리가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트만 척도에서도 재생 가능 계수를 보는데 재생 가능 계수가 0.85 이상이면 무난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죠. 자, 5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다음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는 표집 방법, 샘플링을 이야기했어요. 층하 표본 추출, 군지 표본 추출, 개통 표본 추출, 이중 표본 추출, 적합 표본 추출. 뭐 이런 거 거의 안 들어보셨죠? 이런 거 나올 확률은 낮아요. 확률 표본 추출은 자,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표본 추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단, 층, 집, 팽, 개, 확률.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확률.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 자, 확률 표본 추출의 첫 번째, 심플, 랜덤, 단순, 무작위 또는 무선 표집. 그 다음에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을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락 표집. 이걸 군지 표집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 표집. 그 다음에 개통 표집. 개통을 계층 또는 체계적 표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랜덤으로 뽑아요.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선이라고 하죠. 무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는다. 뭐 제비뽑기라든지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뽑는 거거든요. 로또 추첨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표본 추출 단위가 개인이 아니래요. 아, 그러면은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클러스터, 군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아니니까. 자, 모집단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지리적으로 조사 지역이 크게 분산된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에요. 지리적으로 조사 지역이 크게 분산되어 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서울시 아주 지리적으로 광범위하죠. A 자치구, B 자치구 쭉쭉쭉쭉쭉쭉 N 자치구가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1부터 25개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크게 분산되어 있어요. 모 집단의 목록이. 그러면 이 전체를 모 집단으로 보고 이게 구잖아요. 구.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집합적 단위잖아요. 조사 단위가 2단계 추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경우 2단계 표본 추출이다. 뭐 다단계 표본 추출 이런 말도 써요. 2단계 표본 추출이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2개 이상을 뽑아요. 동작구하고 서초구하고 용산구를 뽑았습니다. 나머지 신경 안 써요. 나머지 22개죠? 22개는 신경 안 써요. 이게 1단계죠? 먼저 뽑았잖아요, 1단계.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2단계 추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동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동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동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에서 또 2개 이상을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진 것의 하위 집락을 뽑는 거죠.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2개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안 뽑힌 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6개 동이 뽑혔죠. 6개 행정복지센터가 뽑혔어요. 그럼 여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2단계. 요게 이제 2단계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더 내려가면 이제 3단계, 4단계, 그래서 다단계라는 말을 쓴다 이거예요. 답은 말씀하세요. 이거 군집표집이에요. 군집표집. 군집표본 추출, 집락표본 추출이 바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제가 요 2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 2가지. 여기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층하표본 추출, 층하표집이라 할게요. 이건 먼저 계층화를 해요. 1번 계층화를 해요. 집단 내에는 동질하고 집단 가는 이질하게 계층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랜덤으로 뽑아요. 그 랜덤으로 뽑을 때 각각 뽑아요. 각각 뽑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 둘, 셋, 넷. 대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생. 그러면 1학년이 있겠고 2학년이 있겠고 3학년이 있겠고 4학년이 있겠죠. 이렇게. 계층화한 거예요. 계층화. 집단 내 동질, 집단 간 이질 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 랜덤으로 뽑아요.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각각에서. 이게 층화표집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개통표집 있죠? 개통표집은 먼저 표집 간격을 구해야 돼요. 표집 간격을 일명 K라고 그래요. 구합니다. 그럼 표집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크기분의 모 집단 크기. 그럼 K가 구해져요. 예를 들게요. 모 집단이 1000명, 표본이 100명, 약분하면 1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는 1000 요소를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1000 요소를 무작위로 뽑아요. 이 1000 요소 어떻게 뽑느냐? K값이 5면 1부터 5까지 제비뽑기. 10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3번 뽑았습니다. 3번 뽑았어요. 그러면은 모 집단이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 집단의 목록이. 그러면 1번부터 1000번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 3번 뽑았어요. 10번째 갑니다. 13. 10번째 갑니다. 23. 10번째 갑니다. 3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표집은 K번째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요. 개념에서 K번째.
표집 간격에 따라 또는 K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개통표집이 답이에요. 됐죠? 요 두 가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어요. 답은 2번.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해설은 제가 설명한 것이 더 많으니까 충분히 됐고요. 58번 문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관찰법의 문제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어떤 아동을 관찰 연구하려고 합니다. 첫 단계가 나왔는데요. 관찰 대상자와 친근감을 형성하는 단계다?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 연구할 때는요, 계획을 짜야죠. 아이 만나기 전에 관찰 대상 만나기 전에 첫 단계에서 무엇을 관찰할 건가, 그 다음에 관찰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 수립이 끝나면 이제 아동에게 동의를 구하고 부모에게 동의 구하고 아동을 행동한다면, 아동 행동 연구를 한다면 아동과 이제 만나서 라포 형성이 필요하겠죠. 1번 탈락. 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거, 우리가 보통 관찰은 이걸 많이 봐요. 행동을. 자,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관찰법은 설문 방법이 아니잖아요. 관찰법은 되게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네, 관찰.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관찰.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청각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각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관찰이에요. 언어적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들어가요. 자, 참여 관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조사 대상 집단과 장기간 함께 지내며 관찰하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생활 환경에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 구조화 관찰입니다. 자, 이 구조화는 뭐냐면 여기 보면 체계화가 돼 있다라고 있어요. 관찰 내용이 구조화돼 있다는 것은 관찰할 내용이 체계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나 규칙에 맞춰 갖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비구조화 관찰이 되겠죠. 절차나 규칙이 없어요. 관찰 내용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비구조화 관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답이고, 관찰 연구의 첫 단계는 바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관찰 결과를 어떻게 기록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구조화된 관찰과 비구조화된 관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조화된 관찰은 사전에 관찰할 내용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에 근거해서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체계화가 되어 있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차와 규칙에 맞춰, 이것도 표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 표준화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조화 관찰이 되는 거고, 비구조된 관찰은 표준화된 양식,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자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이에요. 표준화되지 않고 그냥 관찰자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비구조화된 관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개념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 59번부터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장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좀 워밍업 차원에서 해볼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59번 문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